군사력 순위 세계 6위를 자랑한 한국 공군이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첫 비행 소식에 해외 여러 언론이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연이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해외 기사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한 장면 때문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그 심각성을 대서특필하여 보도하며 한국 전투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자기중심적 우월주의 사상을 보여주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대대적으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좋은 평가만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한국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최근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최강 성능을 개발한 한국 전투기의 행보에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현 상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가 출고되면서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CNN에서는 한국 전투기의 역대급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KF-21은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이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예정이며 절반 이상의 한국 부품을 사용해 항공기 생산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중국은 이런 한국을 견제해 중국 언론을 통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면서 경계를 했는데요. 또한 중국 네티즌들은 먼저 비행 테스트나 해라. 우리 J-20보단 한참 아래인 듯. 한국이 T-50 훈련기 못 팔아서 껍데기만 바꾼 거겠지라며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를 자랑하면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스텔스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전력화로 인해서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내포된 행동이죠. 그래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축하하는 글들도 일부 있지만 그보단 부러움과 질투가 내비쳐진 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수출 계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시제 1호기의 시험비행 모의 비행 그래픽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중국의 분위기가 180도 변하게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미국의 F-35에 맞서 큰 포부를 가지고 개발한 J-20을 2017년부터 실전에 배치했지만 전투기 시장은 중국의 예상과는 한참 다르게 상황이 돌아갔었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위인 미국은 996억 달러, 2위인 러시아가 615억 달러였고 중국은 72억 달러로 한참 뒤처진 5위를 차지했었습니다. J-20은 사실 Su-27 실패작 스텔스 기체에 무리해서 F-35 모방 장비를 넣으려는 기체라 봐도 무방한데요. J-20은 길이 20.3m, 12.9m, 높이 4.5m로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인 F-20이나 F-35보다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평 꼬리 날개 대신 전방 수평 날개 카나드가 장착된 날개 동체 혼합형으로 설계돼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J-20의 최대 속도는 마하 2.24 정도로 알려졌으며 엔진 출력이 낮아 지속적인 마하 비행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무장창에 실을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등 무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다른 전투기와의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투기는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성능도 많이 뒤처져 있는데요. 반면 EOTGP와 IRST를 탑재해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는
한국의 자체 개발 AESA 레이더는 중국산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제20 평가와는 다르게 호평일색인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출고식에서도 그 위험을 확실히 보여주었었죠. 결국 최근 중국은 하루 걸러 하나씩 세계 언론에서 나오는 KF-21 전투기 기사에 더 이상 한국 전투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됐는데요.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도 뒤이어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전달하며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를 60대까지 늘릴 계획이며 F-15K 전투기, KF-16 전투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또한 여기에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꼬리 날개에 KF-21이 선명하게 찍힌 CJ-1호기 엔진을 비롯한 모든 장비의 조립과 도색까지 마친 완전한 형태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꼬리 날개마다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CJ 6대의 꼬리 날개 문양이 모두 다르고 동체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나 전투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비행 중 위장 효과 또한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며 중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세계 8번째 4.5세대 전투기라는 영광을 받고 있는 KF-21은 앞으로도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공군의 중추 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직후엔 미국이 초등훈련기로 사용하던 T-6 훈련기 10대와 정찰기로 사용하던 L-시리즈 몇 대가 전부였던 한국에게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역전 드라마같이 느껴지는데요. 결국 한국의 끊임없는 도전에 최고의 방산 무기가 나오게 된 거죠. KF-21은 현재 동체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되는 F-18과는 비슷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1이며 항속거리는 2900km로 F-16보다는 성능이 월등하고 4세대 전투기 최강자로 불리우는 F-15K와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KF-21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의 레이더의 실제보다 작은 형태로 포착되어 5세대 이하 전투기 중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도 스텔스 관련 기술을 적용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는 충분해 보이죠. 결국 이런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스펙들이 공개되자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당장 KF-21의 출고식을 앞두고 KF-16의 성능 개량을 공개했는데요. KF-16의 성능 개량이 KF-21초도 양산보다 1년 정도 일찍 끝나는 만큼 KF-21보다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한국의 KF-21을 개발하지 말고 미국 무기에 더 투자하라는 모양새인데요. 이어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에 비해 KF-210I 5세대 전투기의 거세 버전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부분 스텔스 전투 능력을 갖춘 4세대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KF-21에 사용된 엔진은 미국의 함재기 F-18 슈퍼호넷에 사용된 엔진으로 엔진의 성능 검증은 물론 항공모함 함재기 엔진으로도 이미 검증이 완료됐죠. 그리고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AESA 레이더 덕분에 KF-21은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습니다. KF-21에는 자동자세 회복, 자동지형 추적, 자동지형 충돌 회피, 자동조종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어 산의 고도와 전투기 속도 등을 계산해 충돌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이에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시험을 완료하고
7월 첫 비행 후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며 하루빨리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이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패배가 점차 확실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끈 비밀 병기가 하나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공대지 미사일의 정체가 드러나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에 빠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미사일 하나로 그동안 러시아군의 제공권 장악 시도가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그 자체인 셈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전체 공군력의 60%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600여 대의 전투기, 폭격기, 공격 헬기 등이 투입되었고 하루에만 평균 200회를 출격시켰습니다. 많아봐야 일평균 10회 수준의 출격을 기록한 데 비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단순 숫자로만 비교해보면 도저히 러시아 공군의 패배가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공군의 제공권 장막 실패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병사의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구식화된 군사교리에만 묶여 지상군의 화력 지원에만 그쳤습니다. 즉 수백, 수천억 원이나 하는 전투기로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폭탄이나 떨궈주고 미사일이나 날려주는 게 임무의 전부였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 공군은 수-27 미그-29 같은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몰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방공망과 레이더 시스템, 보급 등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도입을 시작한 지 40년도 더 넘은 구식 전투기로 필사즉생의 작전을 단행한 건데요. 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구식화된 러시아의 군사 교리로 인해 러시아 공군이 제때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이 이처럼 골든 타임을 놓친 사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됐고 이와 함께 미국의 비밀 병기가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 공군과 러시아 공군의 엄청난 질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공대지 미사일로 21개 이상의 러시아군 대공 포대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단 며칠 사이에 무려 6영이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군 전력을 무력화시킨 노보페도리우카 공항 폭격도 이 비밀 병기가 사전에 방공망을 장악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비밀 병기가 바로 AGM-88HARM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하나를 뭘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냐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처럼 엄청난 전과로도 알 수 있듯이 HARM은 평범한 공대지 미사일이 아닙니다. AGM-88HARM 공대지 미사일은 길이 4.1m, 직경 254로 최대 90km 밖의 레이더 신호를 전문적으로 추적해 파괴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 마하 2.9인데요. HARM 미사일이 러시아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이유는 미사일의 파괴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HARM 미사일은 레이더만 파괴하는 세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SP 모드입니다. SP 모드는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서 HARM을 탑재한 전투기의 자체 센서를 이용해서 특정 레이더 신호를 포착하고 목표 지점으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전투기에 뛰어난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명중률이 높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만 그만큼 HARM을 탑재한 기체의 센서 성능이 우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투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미사일의 성능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형 전투기가 HARM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모드인 T형 덕분입니다. T형 모드는 HARM 탄두 부분에 탑재된 자체적인 센서를 이용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데요. 이 덕에 전투기가 HARM이 보내오는 최소한의 정보를 해독할 수만 있으면 되고 비교적 구형 전투기로도 HAR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레이더 탐지 센서의 크기 차이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PB 사전 계획 모드입니다. 이는 HARM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정 레이더에 좌표를 입력해두는 방식인데요. 이 모드에서 전투기는 그저 운송수단으로서 지정된 위치까지 날아가 HARM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입력된 좌표를 바탕으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이 1015km 전방에서 HARM의 자체 센서를 작동시켜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 파괴합니다. 이 PB 모드는 센서 범위 밖에서 미리 좌표를 입력하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만큼 사거리를 거의 2배에 가까운 150km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생존성 면에서도 월등하고 HARM을 포착한 적이 레이더를 꺼버려도 미리 지정된 좌표를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적 방공망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힘든 모드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HARM 미사일의 이 세 가지 모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러시아의 방공망을 완벽히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HARM 미사일은 단순한 유도 미사일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급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효율 좋은 대방사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현대전에서 적 방공망 제압인 SEAD를 통한 제공권 장악은 전쟁 초반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전술입니다. 전장에서 공군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공권을 장악하면 전장의 범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한 단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전투력과 병사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제공권을 장악한 쪽에서 적의 보급 집결점을 파괴하고 지원부대를 저지하면 전장 외적인 부분에서 동등했던 힘의 균형을 단번에 역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제공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라는 유치원생과 러시아라는 프로 복서의 싸움이나 다름없던 힘의 격차가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 완전히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제공권 장악은 비단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의 움직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면 적이 정찰기가 아군의 움직임과 배치 등을 죄다 잃고 돌아가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공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완전한 알몸으로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는 군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지극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 자만으로 똘똘 뭉친 러시아 지휘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력으로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러시아는 HARM에 필적하는 대방사 미사일인 KH-58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 지휘부가 무능과 자만의 끝을 보여주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에도 패했을 뿐만 아니라 골든타임도 허무하게 모두 놓쳐버려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패한 러시아군의 무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SEAD가 3상 이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도 그렇게 전쟁에서 SEAD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적 또한 대공포, 맨패즈, 대공 미사일 등 방공체계를 총동원해 대공 무기를 구축해 놓았을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SEAD는 단순히 대방사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12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SEAD는 전자전기를 이용해 적의 레이더를 일순간 무력화하고 대방사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저공비행으로 적의 레이더를 파괴한 뒤 마지막 전폭기를 동원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SEAD는 피식자가 천적을 상대하는 초고난이도 전술로서 다수의 전투기 편대가 완벽한 작전에 따라 움직여야만 간신히 수행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공군에는 이런 고등 전술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군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로 인해
훈련도가 엉망인 상황과 그나마 쓸모있는 첨단 장비를 모두 헐값에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나마 숙련된 파일럿들은 전쟁 초기 지상군 화력 지원을 위해 저공 비행을 감행하다가 우크라이나군 방공체계에 걸려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반 이후부터는 러시아 공군의 파일럿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를 극복하고자 10년 전 퇴역한 63세미 전 공군 소장이 재징병되어 전쟁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격추되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은 전투기와 전자전기, 대방사 미사일 등 모든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내 만연한 부정부패와 지휘부의 무능으로 인해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미국 공군과 대적할 수 있다던 러시아 공군의 현실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준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미 AGM-88HARM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EAD 작전 수행을 위한 편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HARM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KF-16이 LF-F-35A 같은 미국 전투기에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이야 미국산 전투기가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노후 전투기가 교체되는 2026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서 HARM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HARM은 어디까지나 공대지 미사일이지만 제한적으로는 공대함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HARM 같은 소형 미사일이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을 격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HARM은 해상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적 함선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HARM 미사일 몇 발로 중국의 이지스함을 감통배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즉 HARM으로 중국 해군의 최대 장점인 양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 대비 함선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해군 상황에서 HARM은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F-21에는 HARM을 탑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도발 행위가 있을 때마다 미국산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사실상 HAR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KF-21의 HARM의 무장 탑재를 거부해 대한민국 미 우수한 개발진들이 HARM을 뛰어넘을 차세대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칭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AR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ARM의 자세한 스펙은 기밀에 붙여져 있지만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대방사 미사일 AGM-88G AARGM-ER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AARGM-ER의 사거리는 25만 300km, 최대 속도는 마하 4 이상으로 HARM에 비해 종합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KF-21에 장착될 ARM의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대등한 세계 최점상 수준의 제공권 장악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대비 절대적인 양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불가능한 우리 군의 특성상 무작정 군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의 길이 남을 잔혹한 전쟁이지만 동시에 우리 군에게는 최선미일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중국의 침략에 대응해야 할 대한민국 입장으로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할 텐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계기로 선진강군으로 나아가는 초진화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승승장구 중입니다. 최근에는 가장 어려운 비행시험으로 소문난 고바등각 시험을 통과하고 이후 고고도 초음속 비행미사일 발사 비행 등의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능 개량은 엔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KF-21 엔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원구소에서는 KF-21 전투기 엔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쏠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향후 7년 안에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 근황과 비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 공군 전력 발전 방향에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전투기 실전 기체 배치를 위한 조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개발 성과를 뛰어넘어 초고난도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엔진 국산화까지 직접 개발하여 세계적인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의 상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입니다. F414 엔진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엔진으로 F터버너를 사용했을 시 약 22,000파운드의 최대 출력을 생성합니다. KF-21 전투기는 15,000파운드급 F414 엔진이 2개 장착된 쌍발 엔진 기체이며 2개의 엔진이 들어간 만큼 더욱 높은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엔진을 이용해 기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KF-21 전투기 개발 당시 설계 부분에서 엔진 개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인 F-35 전투기가 단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발 엔진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도 2개의 엔진이 장착된 트윈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현대 대한민국 엔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단발 엔진이 되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주력이 높은 엔진을 제작했을 것이며 현재 목표한 국산 엔진 개발은 후순위로 지연되거나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발 엔진은 쌍발 엔진에 비해 내부 무장 탑재가 더 많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 전투기는 4.5세대 반매립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F-35 진두기보다 폭넓게 무장 탐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도 반대파들이 극성 많습니다. 엔진 국산화를 반대하는 반대파의 주된 논리는 왜 신뢰성이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두고 성능도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는 물론 조총사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반복된 이륙과 비행, 수많은 지상시험을 통해 검증이 완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라는 초음속 진투기를 무리 손으로 직접 만든 만큼 무기 총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기 독립국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만큼은 한국이 따라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잡입니다. 또한 미국산 엔진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실력으로는 어차피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엔진 개발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가장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으며 체계적으로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맹국가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나마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EJ200 엔진이 자체 개발 엔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당 엔진은 짧은 수명으로 인해 개발국에서도 반쯤 포기한 악명 높은 유지비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성공 사례는 아예 없는 걸까요? 과거 프랑스 라팔 전투기 역시 성능과 가성비 생산성까지 따졌을 때
16,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미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것이 옳다고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러한 계획을 취소하고 국산 엔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미래 수출 상황이나 장기적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앞의 상황만을 본다면 KF-21 전투기 개발을 계획할 당시부터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주고 전투기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영원히 잡과 불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작해온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현재 국산 엔진 개발 역시 도전하는 것이 옳다고 느낄 겁니다. 당시 반대파늘의 결정을 따랐다면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확인한다면 국산 엔진 개발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세계 5위권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이며 엔진 신뢰성을 입증시킬 기체로 F-21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술 강대국입니다. 국내 최대 엔진 기업인 한화에어로는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의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에게 외주 맡겨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시켜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터빈 블레이드 신소재 개량에 집중적으로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램제드의 기조적인 기술과 병행해 5,500파운드의 수력을 갖춘 무인 드론 엔진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F-414 엔진을 대체할 15,000파운드급 엔진을 위해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F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급 엔진이 될 수 있는 주권을 강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마저도 더 추력을 높인 18,000파운드급 F터버너 장착 시 27,000파운드급 엔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KF-21 전투기의 최충 목표가 블라크 3 5세대 전투기를 넘어 유무인 전투기 목합체계 멈티를 운용하는 6세대 전투기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목표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추력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바이패스 엔진의 높은 고온을 견디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소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발되었으며 현재 1300도까지 버티고 있으며 최근 1500를 버티는 신소재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형 무인기에 장착한 5,500파운드 추력의 엔진 개발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내용 무인 스텔스기 가오리-X에 탑재할 1만 파운드 엔진 개발을 위해 8,000파운드 엔진부터 차근차근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8,000파운드급 엔진은 현재 무인기를 통해 지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산 엔진 개발성과는 빠르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군사무기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와 램제트까지 차세대 엔진 기술력 획득과 더불어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모두 습득하는 데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뚝 서기 위해 KF-21 전투기의 모든 분야를 국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험난한 고지를 가진 것이 단연 전투기 엔진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개발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엔진 국산화에 대해 비난하고 실패한 것이라 낙담하는 것보다 연구진들을 믿고 응원하고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이 21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재나 고생하는 우리 기술진들을 응원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UFO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나타난 UFO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시처럼 생긴 비행체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땅에서도 물 위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비행체는 선전 UFO 비행접시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전동식 수직 이륙 비행접시로 밝혀졌습니다. UFO가 아닌 비행접시 모양의 전기 수직 이착륙 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접시는 사람이 탐승에 조종하는 방식인데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12개의 프로펠러 날개가 조종석을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고
최대 시속은 50km, 높이는 최대 200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 통로인 덕트 6개에 각각 2개씩 1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비행 가능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무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다시 그럴싸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이목을 끈 다음 거액의 투자금만 챙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최근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뿐만 아니라 수도인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겨냥한 드론 공격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습격한 드론 5대가 플라스틱 폭탄을 탑재한 채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에 각각 1kg 상당의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최신형 대공 방어 체계인 판치르 S1을 사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밤새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드론을 공급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대체 어디서 드론을 공급받는 것일까요? 예상대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에서 러시아로 민간용 드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드론은 물론 민간용 드론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니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용 중국제 드론 37기를 수입했고 민간용 드론도 3만 기나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용할 반도체도 부족한 중국이 어떻게 많은 양의 드론을 수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13개월 동안 러시아로 들어간 일본제 반도체는 약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제 반도체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며 규제법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일본의 동참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한국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10만 양병설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10만 드론 양병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일회용에 가까운 드론은 무엇보다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24시간 두 국가의 드론이 떠 있습니다. 군인들은 드론이 머리 위에 뜨면 그 순간 포격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적의 위치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포병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한번 포격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전투지역 위에선 정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인기척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포격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드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10만 대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드론은 양이 곧 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탄은 한 발에 수천 달러가 들지만 목표를 타격하려면 여러 발을 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한 대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교환비가 중요한 전장에서 드론의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알이나 포탄처럼 많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전술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만 대의 드론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잃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소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싸고 작은 상용 드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정찰 드론, 폭탄 투하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10만 대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최근 미 해병대까지 드론을 늘리고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자 반대로 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드론 양성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티 드론은 탐지, 식별, 무력화 과정을 통해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이며 나아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 테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인 비행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CUAS 카운터 언맨드 에크래프트 시스템즈 또는 대드론 체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티 드론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인 비행체를 발견하는 탐지, 탐지된 드론의 종류를 파악하는 식별, 마지막으로 식별된 드론을 제거하는 무력화입니다. 무력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드론의 총탄, 레이저 등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하드킬과 전파 교란 재밍으로 드론과 조종자 간의 통신을 끊는 소프트킬입니다. 최근에는 하드킬도 소프트킬도 아닌 그물 포획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포획의 가장 큰 강점은 기체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비행체가 무엇을 녹화했는지, 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안티 드론 기술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드론을 기존 대공 방어 체계에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용대 테러형 방공 기술은 전부 대형 비행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공 레이더는 대형 비행체가 아닌 소형 비행체는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론은 전투기처럼 큰 소음이 나지 않는 데다가 설령 운 좋게 찾아내더라도 하늘의 점처럼 보이는 드론을 기관총과 미사일로 맞히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드론을 격추하는 이 어려운 일을 얼마 전 한국이 해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드론 방어에 엄청난 신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드론 잡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일 충북 사격 훈련장에서 시행된 안티 드론 시스템 사격 시험에서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광학장치로 식별, 추적하는 기능과 소프트킬이 성공해 드론을 불잡아둔 상황에서의 격추, 또 소프트킬 실패로 자유기동 중인 드론 격추 등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드론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킬 기능에 공중확산탄 ABM으로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외에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나간 것입니다.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앞으로 또 하나의 방산 수출 효자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위아는 이번에 공개한 시험에서 드론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통해 원거리 탐지를 할 수 있었고 광학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었으며 재밍, 드론 통제권을 뺏는 스푸핑, 전자기파 등 소프트킬이 어려운 상황에선 하드킬을 통해 격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형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납품에 앞서 마지막 시험 평가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